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2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사학계 심콩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메밀목. 알죠? 갑자기. 모찌떡. 모찌떡이 찹쌀떡. 아, 찹쌀떡인가? 모찌떡이라고 했어 옛날에는. 아니 그건 저기 전주 얘기예요. 전 우리는 아니요. 찹쌀떡이라 그랬어요. 서울은 예, 찹쌀떡이라고 모찌떡. 아, 모찌떡도 있었다. 모찌라고 했지. 모찌떡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아니, 자, 아무튼 이런 옛날 예. 얘기 별로예요. 옛날 얘기? 역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너무 이게 진짜 우리가 옛날 향수를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초특급 병원 예. 이런 데도 병원 그 지금 불황이어갖고 삼성병원 이런 데도 환자가 없대잖아요. 아 예. 병원조차도요. 병원조차도요. 야 큰일 났다 진짜. 남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 머리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풍성교 지부들 오든 환자들도 줄었대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머리가 많이 나서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먹는 돈도 하루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는데 아까운 거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네. 그냥 싸든 미사일도 있는데 내 머리도 미사일 됐으니까 그냥 미사일로 살자. 학원도 예. 해가 다르게 확확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도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진짜 이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나 봐. 그렇게 해외 나가는 거 보면. 아니 뭐 개돼지들이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이야. 아무 상관없죠. 내가 봐도 상관이 없어. 뭐 진짜 자식이 그 있기를 개돼지 해. 딱 맞는 것 같아. 예? 아니 뭐 자식이 있기를 해. 뭐 자기가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냥 재산도 있으면서, 많겠지. 예. 예. 오로지 걱정하는 거는 자기 퇴임 후에 안전만 걱정하면 되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야 그러니 밖에 나가서 이제 퇴임을 안 할 방법 이런 거 뭐 구상할 수도 있고. 위험해요. 자, 역사계의 껌나무. 예 최강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우리 책이 다 발간되고 난 다음에 최강욱 변호사가 파트타임으로 역사 강사를 할 수 있을까? 그 뜬금없이 또 왜? 갑자기 왜? 아니 왜냐면 불황이어서 변호사도 이제 건이 없으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도 진짜 학원을 차려야 되나 진지하게 예. 고민했던 적이 아이, 있는데 지금 안 좋아요. 심각해요. 네, 심각해요. 다들 심각해. 학원도 안 좋아요. 자, 지난번 시간에 안중근 의사의 동아시아 평화론. 네. 그것은 곧 지금의 사드다. 그게 어떻게 공교롭게 연결이 되네요. 예. 아주 심각하게. 그게 공교롭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사드 문제를 동아시아 평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건 저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접근 같아요. 중요하죠. 예. 그거 뭐 기술적인 얘기고 뭐를 필요 떠나서 없어요. 확실히 그게 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이종석 장관이 지난번에 나와서 재밌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예. 첫 번째 2,400만 수도권 시민 안전을 다 포기한다. 예. 두 번째 저쪽에서 1,000발을 쏘는데 48발 쏘고 난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장전 끝난 다음에 또 48발 쏘고. 그게 잘 맞지도 얘기를 않는. 예. 아니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전 국민 5천만이 나와서 콩을 다 집어 던지라 그래요. 그리고 콩 하나를 그거 던져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거거든. 날라오는 콩으로 맞춘다. 그러니까요. 예. 날라오는 화살을 활촉으로 맞춘다. 그러니까요. 내가 군인들한테 물어봤거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군인들한테. 예. 당신들은 사드가 왜 필요하다고 들어서 알고 있냐? 근데 고참 대령 이런 사람들이 예. 북한이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사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냐 핵무기를. 그랬더니 아니 뭐 그게 좋은 무기라고 들었대. 그래서 야,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핵무기 없어도 저 경상도 쪽에 원전만 때려도 다 핵폭발하는 거 똑같은데 예. 근데 그 생각을 안 해봤냐 그랬더니 그러네? 또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한심하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더 재밌는 얘기 해줘요? 우리 지역의 막걸리 아저씨들끼리 논쟁에 붙었어. 예. 사드 찬성론자들이 80%, 반대론자가 20%. 예. 예? 예. 이제 동네 그 아재들이니까. 예. 야, 그 북한의 핵미사일이 말이야. 막걸리 한 역. 그거 날라오면 사드를 격추를 시켜야지. 그게 이 아저씨가 뭐라는 줄 알아? 찬성 반대론자가. 야, 임마. 떨어져서 핵폭탄이 터지나 머리 위에서 터지나 핵폭탄 똑같이 터지는 건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위에서 터지는 게 더 무서운데. 그럼 또 퍼지잖아 이렇게. 뭐가 얘기해도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럴 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하늘 이렇게 보더니 머리 위에서 터지면 무서운데고. 아이고 위험한
위험한 무기가 들어오면 예.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못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뭘 막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오키나와 노트라고 오엔 겐자부로라는 그 노벨문학상 받은 일본 예. 오키나와의 얘기를 69년에 쓴 글을 우연히 얼마 전에 봤는데 자기가 독서 많이 난다고 지금 자랑질하는 거야? 그런 얘기 진짜 안 하지 않아요? 한 번 얘기했는데. 첫 자랑질도 우리는 영원한 자랑질들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69년에 오키나와 항구에 미국 핵항모가 들어오는데 예. 핵항모가 이렇게 시동 걸 때마다 그 바닷물이 계속 오염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엔 겐자르부가 보면서 왜 센 무기들 원자력 무기 같은 게 들어오면 우리가 더 고통받고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은 모르는가 썼는데 그 69년에 쓴 글인데 2016년인 지금에도 예.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뭐 똑같은데 그걸 모르니까. 아니 저는 그 더민주가 뭐 계속 이제 그 지지부진하게 이제 계속 그 나갔는데 저는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이요 사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드 걸면 걸수록 안보 프레임 우리가 맨날 졌는데 이번엔 이깁니다. 100% 이깁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정면 돌파하자. 맞아요. 국정교과서도 제일 처음에 비슷비슷했지만 그럼요. 확실하게 뒤집었잖아. 아니 그래서 여론조사 이렇게 한 거예요. 북한의 핵미사를 막을 수 있는 사드 배치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럼 찬성에 반대예요. 무조건 찬성이죠. 북한의 핵미사를 막는다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물어봐야죠. 북한 핵미사를 막는다고 들여온 사드가 핵미사를 못 막는다고 하는데 배치에 찬성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반대죠. 그런 걸 전략적 단위로 싸워주는 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여론조사 해보자 그랬어요. 예. 정확하게 설계해갖고. 네. 그 김창수 박사하고 박시영이 그 윈지하고 해갖고 정확히 설계해서 한번 해보자. 진짜 해보자. 돈 많이 들여갖고. 그 전화 면접 조사로. 아니 못 막는데 누가 찬성을 해 그게. 맞아요. 네? 좋네요. 아, 수도권 2,400만 방어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얘기를 하대요. 부산에도 군수물자가 위험한 게 많아서 부산을 막아야 된다고. 코미디도 무슨 생 코미디. 아유. 정말. 뭐라 말을 못해. 북한의 미사일 1000발 중에 48발만 막을 수 있는 사드 배치에 찬성합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참 슬픈 일이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근데 이제 그게 몰랐었거든요. 노출이 되잖아요. 좋은 거예요. 계속 노출이 되고 정보가 공개되면 우리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자,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사드를 일단 반대하면서 네. 또 저희는 국정교과서를 뛰어넘는 참된 역사교육. 진가요? 오늘 얘기는 사실 되게 다 낯선 얘기일 것 같아요. 낯설어요. 완전히 저번에도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역사 갖고 왔을 때 이제 도사님께서 이거 뭐야 재미없어 막 이러셨는데 막상 방송 때 끝나고 나니까 그것만 귀에 쟁쟁해. 그러셨어요? 네. 댓글도 막 되게 재밌었다고 그런 게 막 올라오고. 왜 쟁쟁하냐면 이게 우리의 역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우리가 동아시아 평화 동아시아의 군축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역사를 공유했던 민족들과 국가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그 책을 많이 직접 읽어보시면 훨씬 많은 내용이 책 속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좀 이제 그 책이 나오죠, 우리 책이. 네네네네. 그래서 책이 나옵니다. 우리 인쇄로 그 소고기 먹을 수 있을까? 삼겹살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진짜로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다른 출판 관계자와도 얘기를 했는데 90년대 후반, 그게 이제 저 대학생 때인데 90년대 때는 원래 역사 연구자들이 너무 역사학이 대중화가 안 됐다 해서 막 대중서를 막 쓸 때예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그때 무슨 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00년 전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책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그분들이 다시 학계로 다 돌아가시고 2000년대로 들어와서는 그 학교 선생님들 전국 역사교사 모임 같은 데서 이제 뭐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이런 게 막 나올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2005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역사 대중화를 향한 길로 많이 갔거든요. 그게 한 2000년대 중반에 끝나요.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너무 가벼운 책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역사책을 안 읽고 역사 시장이 붕괴가 되고. 맞아, 좀 묵직한 맛이 있어야 돼 역사책은. 그리고 좀 나쁜 말일 수 있겠지만 유명세를 이용해서 아주 이렇게 얄팍한 책들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이랬던 게 좀 심각했었던 건데 저게 이제 그 시점에 그런 좀 이렇게 그런 침체된 역사 이야기에 대한 복원을 또 노리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맥을 잡아봅시다. 네. 하여튼 오늘은 좀 이렇게 러일 전쟁, 그리고 뭐 을사조약 이 당시에 있었던 좀 아시아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두 명인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과 이제 코토쿠 수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한 명 한 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사실은 기독교계에서 이런 얘기는 그 학교 교과서에는 안 나오죠. 전혀 안 나오네. 네.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조금 나왔어요. 조금 나오죠. 아. 그것도 이제 뭐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만들어진 지 3년밖에 안 됐고 예. 그걸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근데 요런 역사를 같이 자식과 부모가 들어주면 요런 얘기를 듣다 보면 예. 우리 역사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야를 넓히는데 네네.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교과서는 아주 조금 나오고요. 우리 훨씬 좀 깊이 있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기독교 민족주의자가 있어요. 예. 이분이 거의 일본에서는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하고요. 이분의 영향을 받은 제자가 이제 우리가 가끔 나오는 김교신 또 이제 함석헌 이런 분들이 이제 우치무라 간조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또 계보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보는 건 뭐냐면 평화라는 거죠. 그가 이제 이끌었던 성서 연구라는 모임이 있었고 평민사나 평민신문 같은 것들을 설립하고 하면서 했던 핵심은 비전론.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한다.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전주의자죠.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반전주의자. 네. 근데 예. 그때 용어는 이제 비전. 네. 라고. 안일비 전쟁 전자. 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을 그냥 학술적으로는 기독교 사회주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우찌무라 간조 말고도 뭐 아베 이소, 기타야마 센, 뭐 등등등의 사람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주장이 세요. 자본을 공유하고 보통 선거를 실시하라. 네. 그리고 인종, 정치의 차이와 상관없이 인류는 모두 동포이다. 만국의 평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군사비를 전폐하라, 없애라. 예.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비전론. 네네. 예.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 이걸 알리기 위해서요. 이분들이 그 야마구치 코켄과 오다 라이조라는 두 분은 평민신문이라는 이렇게 수레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예. 거기다 이제 신문을 다 채우고 1200km를 두 분이 뛰어요. 그래서 그 어디냐 엄청난 열정이야 예. 보면. 도쿄에서 시모노세키니까 혼시 절반을 계속 몰고 다니면서 야. 신문을 나눠주고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침략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작은 안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활동할 때 보면 타이틀도 좋아요. 예. 평민신문, 평민사. 그 우리가 한때 열심히 이 야당의 역사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던 평민당. 오랜만에 듣는. 황색 돌풍.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 아, 그거 보니까 그 생각나면서 아주 친근감이 생기더라고. 그러셨어요? 예. 뭐 제가 그 세대가 아니어서. 예. 자, 그리고 1200km 행진하면서 계속 이분들은 아시아의 평화와 전쟁 반대.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독교적 이상을 실행하는 게 예. 어떤 휴머니즘, 저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거라 봤고요. 예. 그런 과정으로의 도구로서 사실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자본을 공유하라는 게 기초거든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기독교 이상주의와 사회주의적 평화. 그러니까 결합. 네. 근데 그 제국주의 일본에서도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1200km를 가는 동안에 다 자기 뜻을 전파할 만큼 놔뒀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슬픈 거야.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렇게 무슨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리아카 끌고 행진을 해봐. 바로 종북 좌판에 무슨 외부 세력이네 지랄들 할 텐데. 그 일본 놈들마다도 못한 지금 정부를 갖고 있다니까요. 아니 이번에 그 2년 전인가 노동자 총파업하면서 연말에 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요. 예. 최근에 5년 받았잖아요. 예. 이거는 진짜 80년 전두환 시대로 또 복귀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독립군이 5년 받으면요. 일본군 한 부대를 괴멸시킬 때 5년쯤 받아. 맞아요. 예, 네. 옛날에는 정말 그랬었어요. 형도 얼마 많았어요. 합리적으로 재판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5년을 선고한 판사를 잘 아는데 그래요? 한상균. 한상균 씨한테 5년을 징역 5년을 선고한 판사가 예. 걔네 장인이 누구냐면 예. 이회창 동생이야. 옛날 차떼기 했던 이회성이라고 있잖아. 예. 아. 장인이? 예, 걔네 장인이. 그러니까 그 귀족 집안에서 볼 때 이제 개돼지들이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법 질서를 물랑케 하니까. 아니 그리고 한이 맺혔겠네. 자기 그러니까 그 장인의 형
예? 장인의 형이 대통령 떨어진 게 네. 한상균 이런 일파들이 데모해갖고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 정도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머린 그 정도는 아니야 또? 하여튼 애가 그렇게 이렇게 나쁜 애는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보면은 순하고 착한 애 있잖아요. 그냥 세상이 항상 아름답게 돌아가고 예. 그런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또 뭐 선고했는데 무죄 선고했잖아. 걔가 예. 같은 재판부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에서 사람들이 시위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왜 차 다니는데 길거리에서 저러나 이러는 거지 그냥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런 평상시에 셈이지. 막 빵을 달라니까 왜 쿠키를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왜 고기를 안 먹고 뭐 이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한 사람이 뜻이 있을 터이니 네. 안보에 대해서는 네.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걸 뭐 다시 의논하자 그랬더니 말이야 뭐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죠. 아 그게 그분 말한다고 뭐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토론과 민주주의 이 논쟁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간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집행만 있었을 뿐이지. 예. 맞아요. 길거리에서 돌을 던지는 게 계란을 던지는 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역사는 앞으로 진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역사를 통해서 길거리에 부신 건물도 없어지고 이 역사를 만드는데 김종인 입장에서 보면 니들이만 맨날 모였고 운동권적으로 한 그것 때문에 역사가 대한민국 이렇게 소란스러워졌어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 돼. 한 번 김종인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 저도 물고 늘어. 제가 했는데 진짜 꾸준히 제가 진짜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암적 존재예요.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어찌됐건 자기가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조커식을 떠나서 문재인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온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예의도 없고 아니 그건 이거예요. 제가 알려줄게요. 정치인들의 심정. 1등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을 비판하고 까면요. 그 사람 무너지면요. 자기가 그 자리 가는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진짜. 진짜. 예? 말도 안 되니까 그 개콘에서 그거 나왔잖아.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참. 아니 그 김종인 할아버지의 말투를 보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니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때리고 뭐 그냥 저는 복도에 걷다가도 맞았거든요. 그냥 하다고? 아, 그 진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시끄럽다 하면서 저를 막 때리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고 있던 학생이었거든요. 예. 아니 뭐 이렇게 뭐 그때 유행이 구두였어요. 제가 잊지도 못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아니 아니 진짜 구두를 갖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 이렇게 그냥 실내 안에다가 나중에 실내로 갔는데 그걸 갖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 뭐라 하죠 이렇게 그 교문 앞에서 싸대기를 30대를 맞아요. 싸드기? 싸대기. 괜찮다. 아, 근데 진짜 따기를 정말 이렇게 쫙쫙 그 전교 산등성이 울리도록 30대를 맞아요. 근데 공부도 잘했을 거 아니야. 공부 잘했죠. 근데 아니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네. 학생이라도 그 맞을 이유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때는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때리고 그래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맞고 다녔거든요. 예. 딱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바뀌어서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요. 그런 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학교 폭력 같은 거 자칫 걸리면 뭐 위원회나 행정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많고 변호사 다 오는데 근데 그분은 그 시대를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이 그때 그 행동을 지금 막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손바닥으로 때리진 않지만 입으로. 초선 의원들, 초선 의원들을 분위기와 입으로 싸닥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 말 조심하라고. 아, 너무 불쾌한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무슨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만나는 느낌이고. 그럼 그 김종인 우리 체포조 해갖고 김종인 체포하러 갈까? 좋아요. 그건 내가 꼭 같이 간다, 진짜. 진짜. 혼자 가요. 나 가기 싫어. 아니, 진짜 사람이 나이값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고. 이게 어느 일정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세상이 변했다는 걸 생각하고 물러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지금 우리 봉도사님 지금 내일 모레 60이지만 우리가 봐도 청춘인 것 같고 그렇지만 어차피 말할 때 보면은 어차피 옛날 얘기 하다 보면 아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계속 머릿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세상이 변했다는 걸 잘 못 느껴요. 어쩔 그러니까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제 50줄에 접어들다 보니까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감자 먹이는 거를 흘러덩. 감자를 이렇게 딱 먹였는데 뭔지도 모르고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악박 감자칩 먹였다. 아니 감자인지 뭔지도 모른다니까. 아예 뭔지 모르죠. 아예 뭔지를 몰라.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는 애들. 근데 그래서 내가 그게
그게 그 차이거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감자 먹이고 있는 거야. 아 지금은 이런 행위 자체를 아예 취급도 안 하는 세상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야, 엄마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꼰대라는 거거든. 맞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들더러 대모하는 50대 40대더러 너네가 6.25를 안 겪어봤잖아.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우리가 거야. 20대들한테 너네가 광주항쟁을 안 겪어봤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자기들도 6.25를 겪었어요? 그때 그냥 뭐. 그렇지. 다 도망갔지? 그리고 어피대 애들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온 그 두려움과 공포심만 가진 세대지. 네. 자기들이 마치 뭐 6.25를 진짜 겪은 것처럼 또 얘기하는 것도 역사 왜곡인 아, 거지. 인민군하고 총 들고 싸운 건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1953년 때 군인이었다고 쳐도 지금 네. 63년이 흘렀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때 20살이었다고 쳐도 83세여야 돼요. 그때 총이라도 잡아보려면. 그렇지. 근데 이제 60, 70 먹은 돌아다니면서 니네가 6.25를 아냐고 이러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 아니, 우리 친구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얘들도 지금 내일 모레 60 아니에요. 예. 걔들도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애들 있다니까 서른랑 주지 않는데 니들이 6.25를 하라고 해서 내가 넌 아냐 그럼 나도 모르지. 그 잠깐 이것도 뭐라 그러지? 이문열의 소설 변경을 보면 예. 차치제 잊지 못하는 게 이문열이 그 특유의 약간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문학인데 거기서 보면 4.19 때 젊은 애야. 근데 막 소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이렇게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총탄이 튕겨서 몸에 스친 거예요. 근데 그 흠이 남아 평생을 자기가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좀 그런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잊혀지지 않는 요즘에 그런 꼰대질. 예. 아이 그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떨어진 연대 출신 신모식이 있어요. 네. 학생운동도 안 했는데 자기가 주사파의 핵심이었다고 그러면서 뻥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어디 다니다가 집회 현장에 나갔고요. 예. 잡혀갖고 뭐 하루쯤 있다가 나왔나 봐. 그럼 자기가 빵잽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뭐 국정교과서 뭐 그거 찬성하는 학자들 뭐 자기가 한때는 뭐 뭐였고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저도 다 확인해 봤어요. 뭐긴 뭐예요. 그때 뭐 불악지라고 뭐 소문 다 났더구만 뭐. 김만복. 아유 오랜만에 아니, 뭐 제가 가장 즐겁게 들었던 원래 방송. 빈수레가 요란한 거긴 하지만 하여튼 나이 값을 한다는 건 나이를 먹었으면 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물러날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나도 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복권이 돼야지. 이제 저 지나가면은 정말 시대에 뒤처진 사람 된다니까. 아니 복권 되자마자 나는 그 정치 은퇴 선언할 거예요. 네? 바로 은퇴 선언할까 바로. 하도 이 정치권에서 개판이었고 국회의원 정치 은퇴 선언. 바로 대선으로 가시려고요? 아니 그냥 팟캐스트를 계속 하고 있죠. 뭐 약간 이건 전략적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제 역사 선생이잖아요. 뭐 역사 하루 이틀 했나 근데 어르신들 저한테 역사 많이 가르치세요. 만나면 어유 젊은이 형 자네가 6.25를 알아 이러면서 저한테도 아유 제가 뭐라 그래도 답변도 안 되고. 아니 근데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 52살이 된 예. 우리 그 열린우당 시절에 국회의원 나이가 52세예요. 동네 경로당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야 너가 의원이면 어린 놈의 자식들이 니들이 뭘 알아? 그런 거예요. 52살 이제 나보다 몇 살 위인 형인데 예. 저기 인천 쪽에 그래서 거기서 딱 한마디 했대요. 할아버지 52살이 적은 나이 이렇게 어린 놈 자식들이 쉬운 들이면 적은 나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딱 질문한 거예요. 전두환이가 쿠데타했고 대통령 될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뭐 한 60, 70 됐겠지. 그래서 50살에서 했어요. 50살에. 예. 박정희도 그렇지. 아무 말도 못 하더래. 그 자기들 인식 속에 갇혀갖고 근데 우리 김종인 얘기하다 너무 멀리 왔네. 그러니까. 박정희 더 젊었죠? 40대. 그러면 더 젊었죠. 김종필은 34세 총리가 됐잖아. 하여튼 뭐 얘기가 그렇게 왔는데 재밌어 이런 불화가.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화가 인간적으로 그건 너무 용서가 안 되는 화가 나서 항상 가슴에 분을 그 뺨 따고 때는 사람은 김종인이었었어요? 싸득이? 그 과학 선생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튼 뭐 어찌됐건 이제 웃지 마라 간주는 평화를 외치면서 이런 활동을 그래서 이분이 뭐 러일 전쟁 같은 것들을 반대하고 일본의 조선 침략도 다 반대하는 굉장한 활동하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때 이제 또 활동했던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고토쿠 슈스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고토쿠 슈스이. 저는 사실은 이 사람의 관심이 좀 많이 가요. 근데 이분이 보통 우리나라에는 그냥 아나키스트 정도로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었고 어떤 좀 반전, 평화, 아나키즘, 뭐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최초로 동아시아에서 흡수해서 퍼뜨려 나간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결국 나중에 처형 당하죠. 대역죄에 몰려서. 일본에서요? 네네. 그럼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지 이게. 예.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처형당할 만한 게 뭐냐면요. 내용이 나오는데 코토쿠 스스이는 러시아 사회당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서 러시아의 애국주의와 군국주의를 공통의 적으로 하는 만국의 노동자 연대를 결성해서 럴 전쟁을 막자. 충격적이죠. 이런 주장을. 국제적인 계급 연대를 네. 얘기한 거네. 국제적 계급 연대를 통해서 이 전쟁을 막자. 네. 예, 이거는 이 어떤 군국주의자들의 어떤 횡포다. 네. 이런 제안을 먼저 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제 사회주의자 대회가 열렸대요. 근데 이게 이제 2차 인터내셔널이 예. 이제 열리는데 그 라인 중 한 명이었던 기타야마 센이 거기에 출석을 해서 러시아의 플레하노프 부의장과 함께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고요. 기타야 마세니? 네. 와, 플레아노프랑 같이? 네. 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서양사 책을 읽으면 그렇죠. 지들 얘기만 나오고 그렇죠. 이게 완전 분절돼 있는데 이걸 이제 이 경계선을 공부하다 보니까 서양 애들도 지들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네. 우리도 다 자기네 나라만 얘기했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우리 플레아노프 하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우리 러시아 영문사 공부한다고 할 때도 플레아노프는 늘 나오지만 기타야 마세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 대표가 러시아 전쟁 반대 결의안을 내고 그게 만장일치로 인터내셔널에서 가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별도로 코토쿠 슈스이는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대한 결의를 1907년에 예. 우리가 그 신민회 만들 때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막 하니까 진짜 통들이 커 보면. 응? 그렇죠. 아니 굉장히 크죠. 지금보다도 여행이 훨씬 더 부자로울 때 아니에요. 예. 한번 가려면 정말 힘든데. 편지 들고 가도 한 달인데. 저기를 그렇게 가가지고 막. 평균 3개월 여행. 예. 예. 지금처럼 SNS 있었고 무슨 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통은 진짜 좀 회복을 해야 될 어떤 이슈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가나 사회운동가들이 너무 위축이 되고 계속 미시적으로 가니까 오늘도 아까 이제 뭐 대화하다 보니까 자꾸 뭐 특정 대통령이나 특정 누구를 너무 안 바뀌니까 답답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넓은 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런, 이런 게 지금 이게 국가 간 연대까지도 가잖아요 이게.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성주 사드 반대하고 그럴 때 보면 성주뿐만 아니라 이제 통일운동단체에서 사드 반대 투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가면 운동단체는 한 150개, 180개가 엮여 있는데 나오는 사람도 4, 50명이에요. 그 단체 수보다도 적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운동단체들이 이름만 박아놓고 사실 대중적으로 확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신들의 운동을 반성하면서 대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걸 자꾸만 찾아야 되거든요. 그 자기들만의 리그야 거기도. 예.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 대한 배척감 이런 것도 많이 있던데. 그렇죠. 좀 경원시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대중적으로 운동을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무척 폐쇄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확산 못 시키면 반성하고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일반 시민들이 와서 좀 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끊임없이 좀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 이런 사람들만 봐도 국가 간 연대를 하는데 우린 국민들 연대도 안 되는 거야. 저도 좀 이렇게 막 이런 사람 많이 최근에 만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래 뭐 왔어 잘해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자기들의 순혈주의라고 하나 이렇게 그렇지. 내려다보는 네, 가르치려고 하고. 나도 인생을 그렇게 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다. 네. 어? 맞아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이견 들면 술 몇 잔 들어가면서 이견 달잖아요. 바로 뭐라 그래요? 맞아, 맞아. 너 세자간이냐고 그러고. 그래요. 저도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진보 진영이 협의화되면서 지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걸 또 탈피해야지. 요즘으로 말하면 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인데 그냥 한미동맹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한중동맹 뭐 이런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가는 네. 이제 그런 과감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내 생각을 들여다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아니, 저 한중동맹 하자고 글도 썼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라 종중주의자가 나타나면서 막 그건 발음이 어려워서 괜찮아. 욕 바가지로 먹고 뭐 막 사대주의자라고 하면 쉬울 걸. 종등주의자라고. 그러니까 바보들. 아 그러네.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요. 충분히 선택 가능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중국과의 관계 설정 같은 거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갖고 농거로 비판하는 게 한나라가 고조선 멸망시켰다. 뭐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시켰다. 이 얘기만 계속 꺼내면서 또 이렇게 그 중국에 대한 이상한 적개심을 또 막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조상의 역사를 너무 오랫동안 올라갔네 그분은. 그러니까요. 근데 많이 농거로 쓰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기분 나빴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흐름에 코토쿠 수시 같은 사람이 누가 영향을 받았냐? 신체호 같은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호가 아나키스트가 되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나키스트로 전향을 하는 이런 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1907년에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조직인 아주화친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아주화친회. 아주 유명한 단체죠. 아주 유명한 아주화친회. 예. 뭐 할 말을 까먹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동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활동가들 한 800명 정도가 모이는데, 80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모였고요. 그 중국인, 인도인, 베트남, 필리핀인들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 활동가들이 다 모였더만 보니까. 못하고 다 모였나 몰라. 그게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트윗한 것도 아니고. 글쎄. 이걸 그 자체를 연구 주제로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뭘 어떻게 타고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아니 그리고 처음에 저기 한날 모이게 하려면 거리가 다 다르니까 한참 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그죠, 몇 달 전에. 한 6개월 정도는 잡아놓고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가다가다 잊어버리겠다 무슨 생각할지. 나한테 뭐 장빙인, 류스페이, 뭐 펄람, 바오스 한 명 한 명이 다 그 나라 유명한 사람들인데 다 모이고요. 근데 여기에 아주아친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먹혀가는 과정이니까 일본과 뭘 한다는 게 되게 거부감이 있었죠. 근데 누가 여기에 참여하냐? 조소왕. 나중에 이제 그 삼균주의 삼균주의 뭐 임시정부 외무상했던 조소왕은 또 여기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조소왕이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지만 또 이런 개방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모였는데 그 아주아친의 회원 자격이 재밌어요.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자를 제외하고 민족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자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노선이 아주 좀 정확한 거죠. 진정한 의미의 연대전술. 통일전선이에요. 통일전선. 통일전선 최초의. 그래서 격렬한 활동을 벌이다가 이제 결국 이제 해체가 됐던 단체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안창훈 선생 나오는데 안창훈 선생 지난번 얘기할 때 그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진보 그 좌파 우파를 다 묶으려고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봤잖아요. 이게 당시에 보니까 국제 사조가 연대와 연합에 대한 갈망이 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두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화론, 사회 진화론의 바탕에서 힘 있는 놈이 다 누르고 먹는 거다. 이런 흐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저항하는 흐름으로 약자들이 연대해가지고 맞서야 된다. 인터내셔널 대대지 연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나형국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사회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지. 그렇죠. 사회주의가. 요쯤엔 아직까지는 사회주의가 큰 힘을 발휘할 때는 아니니까 오히려 좀 더 다양한 사람도 모일 수 있었다. 19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사회주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싫은 게 이런 얘기만 하면 꼭 나오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분열했잖아.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얘네들 배신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결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거는.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주화친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순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순원의 신혁명 같은 얘기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순원의 중국 국민당과 우리가 또 되게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제의 핵심이 계속 연대와 연합이야. 참으로 지금 우리 시기에 필요한 진보 진영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더라고. 그리고 이미 이렇게 그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핵심은 연대와 연합이다. 서로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이더라고. 지금은 이때처럼 사실 심각하게 갈라질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끼리만 갈라지고 대중들은 국민 대중은 니네 아직 갈라져 있었어? 몰라요. 뭐 때문에 갈라진지도. 맞아요. 그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순원과 임시정부 연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원도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이 20세기 초반에 이 어떤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거죠. 공유죠, 공유. 자본주의가 아직 우리 아시아 쪽에는 크게 밀어닥치지 않았는데 이게 밀어닥쳐서 이게 정착화가 되면 난리 난다. 예. 아주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자본의 횡포가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걸 누구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많이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사실 나오고요. 예. 순원도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 과세론. 예. 그 저번에도 어떤 했었던 얘기지만 예. 토지 국유론 같은 얘기들. 이 주장이 또 우리는 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헨리 조지는 좀 알려졌는데 일본의 미야자키 다미조도 토지 복권 동지회라고 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이 당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지하던 게 톨스토이였대요. 그러니까 죽은 톨스토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톨스토이. 예, 그래서 예. 이 미야자키 다미조가 실제로 연락을 해서 이제 그 막 유럽 같은 데 가서 연락을 어떻게 해서 톨스토이나 헨리 조지가 이제 그런 걸 공감하는 편지도 보내오고. 참 재밌었어 보면.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국제적인 연대야 정말. 네. 그래서 정말 뭐라든 어떤 그런 자본주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그 안에서 사실 이제 그 순원의 어떤 혁명운동과 임시정부가 굉장히 연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었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임시정부를 인정했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정해줬던 게 순원의 혁명정부. 예. 순환의 유일하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네네네. 딱 인정을 유일하게 해줬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 여기도 또 신규식이라는 이름 뒤에 가서 또 나오게 예. 되긴 하는데요. 신규식이 중국혁명 동맹에, 그러니까 순원과 함께 신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헌신을 해주니까 그쪽도 우리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 되게 높게 평가했고. 그쵸, 네, 그쵸. 그렇잖아요. 순원이요. 예. 예. 굉장히 충격적인.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우리 그 을사조약 때 우리 대신들이 하는 행동을 네, 보고 예, 답답했었는데 예, 예. 안중근 보고 예. 만만히 볼 민족이 아니다 여기가. 그렇죠. 중국의 지식인들을 완전히 각성시킨 그게 건데. 그러니까 안중근 윤봉길은 진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누구 죽이고 터트린 거로 예.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예. 그런 각성? 그러니까 윤봉길도 결국은 장제스를 각성을 시키면서 그렇죠. 예. 임정에 막 장제스가 지원해주게 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중근 그 류순 그쪽에다가 예. 기념 묘비 하나 세워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시진핑한테. 그 시진핑이 무슨 기념비냐. 아예 그냥 기념관을 건물을 져줬잖아요. 지어버렸잖아요. 예. 그래갖고 2014년 그 시진핑이 취임하고 북한을 가지 않고 첫 번째로 남한을 온 최초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쵸, 그쵸. 걔 밀월 관계가 쭉 하다가 느닷없이 뒷박을 맞아버린 거야. 그것도 우리가 때린 거 아니에요, 사실. 때린 거죠. 아니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일본 놈 간수들이나 이런 놈들이 뭐 글씨 써달라고 해서 받아가고 예. 또 존경하고. 검사나 이런 놈들도 진짜 존경한다 그러고 판사도 한마디 하고 막 그랬잖아. 당신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 한성균 5년 때린 애들하고 질이 틀린 거예요, 그게. 아이고 그 우리 정봉주 선생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같이 사진 찍고 싶고 뭐 이랬던 교도관들이 그거를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는 순간 잘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일제강점기보다 뭐가 낫냐고 근데 사진 지금이. 찍은지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찍었구나. 사인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몰래 받아갖고 가는 거지. 몰래? 예. 예. 나중에 이제 이거는 공개하겠지. 지금 공무원 하면서 당신 정봉주한테 사인 받았지. 그러면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내 책을 사갖고 와갖고 사인 받아간 그 교도관들이 많지는 않고 한 3, 40명? 그 교도관이 많았으니까 200명 중에 3, 40명이니까 한 20%쯤 됐었죠. 교도소에 교도관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한 많지. 거긴 적은 되지. 저건데. 근데 이 안중근 기록을 보니까 그 사형 집행하는 날 예. 두세 시간 늦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교도관들이 그래서 가기 전에 더 해달라고. 예, 예. 글 써달라 그래갖고 글 써주느라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어쨌든 그러니까 집행하려고 그러다가 야 글 써주니까 좀 늦추자 그러면 늦춘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변호사시니까 법을 잘 아시니까 그런 게 되게 계속 걸리시나 봐요. 그 일제 법 집행이 우리나라 역사 그럼요. 법 집행보다 예, 진짜 낫다라는 그 아니 분노. 한상균처럼 5년 받으려면 그 일본군 일개 소대를 괴멸시켜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일본의 양심적인 그 변호사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변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쵸. 그렇잖아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 진짜. 예. 그것도 이제 또 예. 우리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신규식이 예. 뭐 숭자오란, 숭자오런, 다이지타오, 황신 같은 유명한 그 중국사에 나오는 예. 또 혁명파 인사들과 교류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중 교류 기구인 동제사
한중연합단체인 신화동제회 이런 게 막 만들어지고 거기에 박은식, 김규식, 조소환 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족운동가들도 참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는 맨날 그냥 박은식, 뭐 김규식 이렇게만 배우는 거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얘기만 배우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자기네 얘기만 배우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게 다 소통을 하고 연대를 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그래서 오히려 역사 교과서 이런 것도 이런 챕터를 딱 하게 되면 20세기 초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각국 세력의 연대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시험에 나오고. 제국주의 침략이 하나 있었으면 그 침략에 반대해서 각 나라의 양심적인 세력들이 그렇죠. 연대하고 있었던 모습.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 하면은 신규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저 중국 신해혁명의 주역들하고 교류를 했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쳐주고 같이 다닌다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걔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변방의 쩌리. 속국에서 네. 쩌리들이 와서 진짜 맘먹자고 무시하다. 그러는데 근데 그만큼 안중근의 사나 이런 분들의 그 희생이 그렇지. 값졌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영향을 줘서 그렇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 네, 평가하고 존중을 하는 거죠. 예. 우리는 못하는 일을 해내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순원이 이제 그 오상운동쯤에 재기를 해서 광둥정부를 만들잖아요. 저번에 예. 그 예. 신혁명 한 다음에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임시정부에서 그러니까 광둥정부는 또 임시정부를 승인해주고 한인 군사 지원을 약속해줘서 50여 명의 청년들을 받아들여서 그 광둥 군사학교에서 군사교육도 시켜주고 예. 계속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중국의 어떤 이 국민당 정부를 통해서 많이 어떤 그런 독립무장 투쟁가들을 많이 양성을 그 하게 된 거죠. 실질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더라고. 네.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요. 1921년에 가면 한중 호조사라는 연대 조직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는 마오쩌둥도 참여를 했다는. 어. 그래서 마오쩌둥도 참여해서 조선인의 항일운동을 지지하고 되게 그랬었던. 이건 진짜 학교에서는 전혀 배우지 않는 얘기들이죠. 기록이 다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유, 그렇죠. 제가 뭐 여기서 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한중 호조사에서 어떤 그런 의사조약이 불법이다 이런 것들을 막 항의하기 위해서 태평양 회의라는 데서 제출했는데 그게 1921년 8월 15일 날. 예. 뭔가 운명적인 날이죠. 1921년 8월 15일. 광범위한 한중연대가 없었으면 또 이제 이런 어떤 국민당과의 교류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또 불가능했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다루진 못하지만 마오쩌둥이 대장정하거나 공산당, 중국공산당 활동할 때도 예. 한인사회주의들이 진짜 헌신적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그 중국의 항일 유적지나 그 중공산당 기념지역을 가면 조선인 동상이 꼭 다 서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배려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 너무 용맹하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조선의 독립을 바라면서 같이 뛴 거거든요. 그런 게 막 있으니까 이제 어떤 그런 관계가 구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쪽 마오쩌둥 군대를 열심히 도움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할 수 있는데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헌신적으로.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마 지청천 부대는 한 500명 되고 저기 어디야 중국 군대 10,000명 돼요. 그러면 숫자로 보면 10,000대 500이니까 이게 뭐 한중연합이라 말하기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활약상을 보면 15,000인데 이 500이 엄청 잘 싸워요. 네. 그래서 전과를 주요 전과를 이주 다 내요. 네. 지청천 군대에서. 네, 그 마지막에 막 하여튼 일본과 싸울 때 보면 숫자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큰 성과들을 많이 내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걔네들도. 참 민족의 이 또 능력과 힘은 있는 것 같아. 예. 그건 있죠, 진짜. 우리 민족이. 그건 있는데 하여튼 지도자를 잘 만나면 꽃을 피우는 거고. 예. 그렇지 못하면 이제 또 고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여행을 가도 없는 곳이 없어. 아우, 막 너무 많아, 진짜. 솔직히.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세비야. 예, 하셨죠. 세비야에 세계 성당. 3대 성당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몇 년 전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살살살 피하거든요. 피하다 포기했어. 너무 많이 나왔어.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세비야에 있는 성당을 갔는데 무슨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불국사에 온 줄 알았어. 너무 많아갖고. 아니, 그 산티아고 순례길도 그냥 유명해져가지고 한글로 이제 이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써있대잖아. 그래요? 꽃할배가 간 길은 그냥 사람들이 진짜. 줄을 서 있는데 100명 서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90명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 바르셀로나 네. 열차에서 이제 야간 열차 타는데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또 누가 들어서 이렇게 억지로 쳐다봐. 싹 쳐다보더니 정봉주 의원이네 그러더니 사인해달라고. 그 사인해주고 고개 숙이고 하고 있었거든요. 뜩 봤더니 10명쯤이 줄을 서 있어.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많냐면 우리 후배 하나가 외무부에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외교관들은 국내 근무하고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중앙 근무, 지방 근무를 2년 3년씩 하듯이 국내 근무, 해외 근무로 나눠서 네. 하는데 얘가 케냐에 발령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대사관을 가는데 케냐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가는데 이제 또 사람들이 그런 주의를 주더래. 저 유럽이나 요새 미국으로 이민 가서 캐나다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좀 할 만한 사람들이 이민 간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중동이나 이런 데는 여기서 큰 사고 치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교민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가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차가 고장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전임자가 있던 애들이 한국 사람 카센터 하는 데가 있는데 차는 거기다 맡겨야 된다. 그래갖고 가서 차를 맡기고서 이제 고쳐주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쓰더래요. 고쳐주는 사람이. 네. 그래서 아저씨 고향이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나 전라고 나왔어요. 그래요. 거기서 고등학교 동문을 만났다고 얘가 세상에 케냐에서 그게 뭔 일이요? 너무 많아 한국 사람들. 그 사람은 지금도 케냐에서 무슨 거기서 그 차 카센터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무슨 뭐 펜션 같은 거 지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주로 그 숙박 그걸 산대요. 그렇게 많이 온대. 아니 대단해 진짜 한국 사람들. 남아공예를 갔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외곽인가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없더래. 예.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주일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조금 있으면 쪼르륵 그러더니 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한 30-40명 몰려 나오는 거예요. 한국 애들이. 예. 그래서 쟤들이 남아공에 남아공에 한국 사람들 많이 이주해갖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너네 어떻게 왔냐 했더니 유학 갔어요. 꼬마들이 영어 배우러. 아, 미치겠다. 한 30-40명이 울고 세상에. 부모들도 대단하다 진짜 거기를 알아봐가지고 보낸 그 정성도 진짜. 그러면 그것도 이유도 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로 가면요 한국 애들이 많았고 영어가 안 늘어서요. 그게 없는데 찾아온 거 찾아가서. 그래서 요새 영국 영화 아니 몰타 같은 거 가는 게 또 유행이고 몰타가 섬이거든. 몰타는 뭘 타고 가? 유럽에 몰타를 가고 또 뭐라더라? 한국의 대학들이 앞으로 뭐 나와봐야 비전이 없다고 그러니까 홍콩 대학이랑 싱가포르 대학을 보낸다더만. 홍콩 대학. 거기 가면 중국어랑 영어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앞으로 예. 양쪽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아 진짜 대단해. 대단한데. 홍콩에 가면요 간단해. 홍콩은 이 피부 민감한 게 뭐죠? 아토피 피부는 거의 낫고요. 류마티스 있는 사람 더 관절염은 심해져요. 홍콩에 살면요. 예, 습도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부 건조한 건 좀 사라지고 관절염 환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습하면 더. 따뜻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습해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겨울에 거기는 3도 4도에 사람이 얼어 죽거든요. 네, 진짜 그런다더라고. 습하면 뼛속으로 파고든대 한기가. 7, 8도 정도로 떨어지는데 얼어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습하니까. 아나키즘. 네네네. 아나키즘 얘기 오늘 시작.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아나키즘이라는 게 풍미를 해요. 그래서 뭐 무정부주의라고 불리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가부장적 권위, 뭐 남편의 권위, 뭐 모든, 그러니까 인간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권위 그 자체다라고 보는 게 아나키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조.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나키즘은. 예. 네네. 인간 본성으로. 그래서 완벽한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모르죠. 이상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이 아나키즘을 굉장히 비판했던 게, 근데 뭐라면 사회주의가 당을 만들고 혁명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강력한 권위가 돼서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걸 또 예언했던 게 또 아나키즘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아나키즘 자체를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그 아나키즘이 제일 처음에 동아시아에 들어올 땐 두 개 흐름인데요. 하나는 이제 류스페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끌고 들어왔는데 이쪽 계열을 천이파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노자가 아나키즘의 창시자. 그러니까 노자 장자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무의자연적인.
그런 게 이제 아나키즘의 본질이기 때문에 중국적 전통적 가치와 상통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뒤에 이제 그 프랑스를 유학했던 사람들 중심의 리스정 같은 사람들은 이제 크로포티킨 아주 유명하죠. 예. 아나키즘의. 아나키즘의 거의 원조격이죠. 원조격. 바쿠닌, 크로포티킨 뭐 이런 그 사람의 상호 구조론을 전통적인 중국의 대동사상과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또 소개를 했고 왜냐면 이게 결합이 좀 중요한 게 이해를 시키려면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저거랑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회영이나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요런 그 크로포티킨과 대동사상을 결합한 요 리스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나키즘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아나키즘이건 사회주의건 투쟁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실천하고 싶었던 거 하나 뭐냐면 이상촌 건설. 그러니까 아주 하모니 공동체라 대한 공동체 같은 것들 이런 걸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 그때 나라를 뺏기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무언가 희망, 비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탈출구를 계속 모색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나키즘도 이제 찾았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 양도촌이란 마을인데요. 공동 경작, 공동 소비, 공동 소유. 그래서 이 한인 아나키스트인 이정규나 이 중국인 아나키스트인 저우쩌런 등이 여러 아나키스트가 함께 이상촌을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저우쩌런이 이제 그 저우수런 그러니까 이제 루신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신의 동생도 아나키즘. 그러니까 형제간에 가명을 지으면서도 학렬을 맞췄어. 특이한 사람들이야. 자기 이름도 아니면서 아니다. 아니죠. 본명이 이거지. 노현웅 때문에 또 헷갈렸네. 그렇죠. 루신이 가명이고. 그렇지. 설마 가명 이름 맞추는데 막 자기들끼리 동생이 노현웅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다가 글쎄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무지야. 그죠? 그렇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네, 그렇지.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워낙 집안에 누구 사람이 없으니까. 자 마지막 넘어가면요. 이제 그 우리 후세 다치지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인권 변호사 후세 다치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도 변호사님을 끼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일본의 자 여기 네, 대표적인 일본의 인권 변호사입니다. 예. 후세 다치지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일본에서 많이 잊혀졌다가 오히려 1990년대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조명이 되면서 역으로 이제 유명해져서 일본에서 역으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잊고 있다가 예. 신진학자들 연구를 해서 많이 알려내니까 그게 이제 소개가 되니까 일본 학자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하면서 조사를 해서 지금 가면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최근에 많이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분이 일본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인데 28 독립선언서를 주도한 조선청년 독립단 그러니까 일본 유학생들을 변호하는 활동을 하고요. 일본 항공에 폭탄을 던졌던 뒤에 나오겠지만 의열단원 김지섭도 변호하고요. 천황 암살에 모의했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변호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변호 활동 많이 했습니다. 후세 다치즈가 민변의 그 원조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 안 될까 본데. 그건 좀 그렇고. 이분이 제일 처음에 검사인가 판사하고 변호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이분이 29인가 30 몇 살에 그 글을 크게 써요. 내 인생의 전환을 이제 시작하겠다. 어렸을 때 묵자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십니다. 겸해 사상. 이래서 여태까지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좀 나름대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살지 않겠다. 나는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글을 써요. 일본판 노무현 대통령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위해 싸운 게 아니고요. 나주 지역에 500만 평의 토지 약탈, 이게 동양척시 주식회사가 뜯은 건데 소송전도 벌이고요. 또 타이완에서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들 다 변론을 하고요. 타이완 가서? 혹은 이제 그 소송이 중국어는 몰랐을 거 아니야. 아니 타이완 일본 시민이었잖아요. 일본 재판 하니까.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일본 식민지였었네. 네네. 그래도 일본 본국에서도 그 소송이 이어지니까 그것도 하고요. 그리고 미카타 사건, 뭐 마치가와 사건, 피해 메이데이 사건이라고 일본 정부가 했던 인권 유린 사건도 다 싸워요. 한 20년을 어마어마한 치열한 소송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일본이 그렇게 극악한 놈들인데 이런 인권 변호사의 존재는 또 놔두고 그럼요. 합리적으로 변론하게 놔두잖아요. 네, 놔두고. 근데 저런 전통들이 또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 제일 한국인들을 위해서 싸우는 일본 변호사들이 또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그 연대를 해서 함께 또 이걸 이겨내자 아베의 저런 폭주를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데 한국의 시민사회가 또 한국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지금 그 연대할 여력이 없네.
이게 또 문제네. 그러니까. 예. 아니 나는 일본 또 검사들이 예, 동경지검 특수부. 동경지검 특수부 예, 예. 출신 검사들이 정치인이 한 명인가밖에 없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사법부 쪽에서 정치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법부의 독립으로서의 자부심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검찰만 하면 거기서 이름자 하면 다 왔고 새누리당 그 배치달려고 하고.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 이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검찰이 막 정치인 수사하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한번 대단히 부패돼 있다가 한번 그 역사적 계기를 몇 번 겪죠 그런 게. 예, 그럼요. 일본도 한심했는데 이제 여러 번 이제 겪고 특히 이제 그 도쿄지검 특수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또 수사를 잘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결정적인 게 이제 로키드로 그렇죠. 뇌물을 받은 예. 수상을 날리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국민들의 어떤 신임이나 또 지네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확 이런 게 올라간 거죠. 그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뭐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 한번 날려야 돼. 그래야지 검찰이 살아나는 거야. 그 후세 다치지가 예. 39년부터 45년 6년밖에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급진적인 요즘 말하면 종북자빨 변호사인데 활동을 했는데 못한 건 그 전쟁 정말 심할 때 그때 6년만 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보장이 된 거죠. 그리고 45년 해방되고 나니까 이분이 뭐까지 하냐면 책에는 안 썼는데 그 뭐라 해야 되나 일본의 어떤 사회가 어떻게 나가게 될 것인가에 글도 많이 쓰고요. 조선이 새롭게 건국이 될 때 어떤 헌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막 아이디어를 내서 글도 써서 기고도 하고 조선 헌법 뭐 대강 뭐 이런 거에 글도 막 써서 하면서 조선은 휴머니즘에 기초한 새로운 신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글도 많이 쓰고 그러세요. 우리나라도 몇 번 왔었었고요. 그래서 김구가 요즘 헷갈린다는데 김구 만나서 막 이렇게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그럼 그 이승만 때부터 친일 정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좀 잘 듣지. 그럴 놈들 같으면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겠죠. 어? 저런 사람 말을 들을 것 이런 사람 같으면. 얘기는 또 안 들어. 네, 아무튼 그리고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하고 일본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실은 맞아요. 네, 고맙다고 해야지. 지가 조금이라도 어떤 명분이 있는 건데 옛날 저 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선생,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군국주의자 찌끄레기들 예. 이런 놈들 만나고 온 거 아니야. 거기서 또 이제 돈이나 좀 얼마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자기 꿈은 일본 같은 사회를 만들고 예. 싶습니다. 그러고. 아이 정말.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26번째 순서는 후세 다츠지라고 하는 제국주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위해서 투쟁한 변호사 얘기를 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